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4년에 ICML에서 발표된 VQ-DNA라는 연구입니다. 먼저 아이디어와 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VQ-DNA는 기존에서 이 VQ-DNA에서는 토크나이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DNA 염기 서열을 어떤 룰에 기반하여서 토큰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VQ 코드북을 이제 러너블한 학습 가능한 유전체 토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즉 기존의 규칙 기반 토크나이저를 VQ를 대신한 거고, 그로 인해서 이 패턴을 인식하는 일종의 그 유전체 토큰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게 이 연구의 핵심 공헌이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VQ를 사용한 게 아니라 Hierarchical Residual Quantization 이라는 이 HRQ라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코드북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층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코드북을 설계해서 이 제한된 유전체 어휘를 기존의 이제 계층적인 방법들이 가지는 장점인 콜스트 파인한 방식으로 어휘를 풍부하게 만든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 유전체 데이터셋을 광범위하게 사용해서 실험을 수행했고, 기존 모델 대비해서 우수한 성능 및 일관된 성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유전체 데이터 분석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유전체 연구라는 건 생명체의 분자 메커니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또 이제 이 염기 서열에 대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질환이나 생물학적 발견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 유전체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이 유전체 언어 모델은 앞서 간략하게 요약드린 것처럼 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기존의 이런 DNA 버트나 뭐 이런 모델들이 자연어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 자연어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토크나이징 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됐지만 아직 유전체에 최적화된 토크나이징 방법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들은 유전체 염기 서열을 토크나이징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 기반의 K-머라는 방법이나 아니면 통계 기반의 BP 등의 굉장히 좀 베이직한 토크나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일종의 경험적인 방법들은 이 유전체들의 최적의 패턴을 인코딩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의 저자는 VQ-DNA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이 VQ 양자화를 통해서 이런 나이브한 토크나이징이 아닌 의미에 기반해서, 시멘틱 기반해서 새롭게 인코딩하는 방법이고, 또 그 계층적으로 이 HRQ를 제안하는 게 이 논문의 그 제안입니다. 방법으로는 이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스테이지 1에서는 제안하는 이 VQ 방법을 통해서 DNA를 토크나이징하고, 그 다음에 이 인베딩의 강화를 위해서 마스크를 통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방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고, 다음에는 이제 태스크에 맞게 로라를 통해서 파인 튜닝되는 이 세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공헌은 이 DNA 토크나이징에 있는데, 이 토크나이징 자체는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VQ 토크나를 통해서 유전체 어휘를 정의하는 걸 어, 유전체 어휘 정의를 수행하고 있고, 러너블 시멘틱한 토크나이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이 학습 자체에 관해서는 뭐 특별한 요소는 없고, 단순히 이제 유전체 염기 서열 그 인코딩 데이터들을 일반적인 VQ 학습과 같이 동일하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드 모델링은 이제 이 단계적으로 이 이후에 수행하는 학습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패턴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그 학습한 이 시퀀스의 일부를 마스킹하면서 그 기존의 버트를 유전체에 적용한 이 DNA 버트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 3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로라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이 VQ 기반 토크나이저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이 서열 데이터 적합성이라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DNA 패턴이 이런 식으로 네 가지 A, T, G, C 이렇게 네 가지 염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패턴이 로컬한 패턴과 글로벌한 패턴 또는 이 패턴 간의 관계가 굉장히 이 염기 서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VQ를 사용했을 때 단순히 이거를 앞에 정보를 가지고 뒤에 나올 걸 예측하는 걸 넘어서 로컬 정보, 글로벌 정보를 모델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 기존에 이제 경험 기반으로 토크나이징 했을 때의 단점을 이 모델 기반으로 러너블하게 함으로써 어떤 패턴이나 어떤 중요한 이 서열을 하나의 시멘틱으로 묶을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기록들을 모델이 계속해서 학습함으로써 컨텍스트를 모델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게 또 중요한 장점입니다. VQ는 이제 이 기존의 인풋 데이터들을 압축하고 그다음에 출력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이 전체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런 유전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기본 VQ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존 VQ들을 단순히 이 유전체에 적용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VQ는 코드북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이제 성능 확장을 도모하게 되는데, 자연어에서는 이제 그 언어 데이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데, 유전체 데이터는 염기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코드북만 확장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VQ의 학습에서 일어나는 코드북 붕괴나 레프레젠테이션 콜랩스 같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나 이 콜스한 패턴과 파인한 패턴 복잡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계층적으로 접근할 것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Residual Quantization 이라는 RQ 방법입니다. 이 RQ 방법은 이제 처음에 어떤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양자화를 수행하고 그 입력 데이터와 양자화 값의 잔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자화를 하는 자기회기적으로 즉 재기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논문에서는 콜스트 파인한 그런 피처들을 다루기 위해서 인코더의 각 다른 레이어의 피처들을 RQ에 수행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RQ는 재기적인 입력을 다루지 이런 다른 계층의 입력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RQ를 다중 입력 문제에 사용했을 때 비교를 했지만 그런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 좀 중요하고, 논문에서는 이제 그대로 이런 계층적인 피처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RQ와 여기서 제안하는 하이라키컬 RQ에 대해서 비교를 합니다. 레이어 1에서 RQ를 봤을 때 이 Z 빨간색이 입력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란색이 양자화된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RQ는 이 양자화 결과와 입력 벡터의 차이, 즉 이 잔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양자화를 수행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Z2라고 하는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럼 이제 Z1과 Z1 양자화 있고 Z2가 새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이제 이런 다중 입력의 RQ의 장점을 누리려면은 Z2의 양자화를 바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Z1의 양자화 결과를 Z2의 벡터에서 빼고 그 남은 H2에 대해서 양자화를 수행하는 게 이제 이점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RQ를 단순히 적용했다 할 뿐이지 이 재기적 구조도 아닐 뿐더러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점을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안하는 이 HRQ는 입력 데이터 양자화 있을 때 이 Z2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수행합니다.
그 특별한 방법은 오른쪽의 구조랑 좀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인코더에서 이제 계층적으로 그 피처들을 뽑을 때 이 2분의 n 레이어 피처에서 추출을 하게 되고, 그 2분의 n에 해당하는 레이어 피처들은 즉 로우 피처들에 비해서 하이 레벨의 피처가 더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이 레벨로 갈수록 벡터의 이동값을 2배로 늘려주게 됩니다. 즉 레이어가 10개 있다고 했을 때 5번 레이어, 10번 레이어에서 피처를 추출하게 되고, 10번 레이어는 5번 레이어보다 2배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에 이 그림으로 돌아왔을 때 레이어 2에 제한하는 방법에서 이 Z2 입력이 Z1의 입력보다 그 2배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진다고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값에서 첫 번째 양자와의 값을 뺀 이 H2가 정의가 됩니다. H2가 이제 이 두 번째 그 입력에 대한 양자화로 정의가 되고, 최종 이 추구하는 이제 최종 결과 양자화는 그 1번 양자화 값, 그 1번 레이어의 양자화 값과 1번 입력에 대한 양자화 값과 2번 입력에 대한 양자화 값을 평균된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인코더에서 이제 계층적으로 각 피처들이 뽑힐 텐데, 그 로우 계층부터 시작해서 이 처음에는 최초에는 양자화를 수행하고, 그 다음 계층에서는 이 첫 번째 계층에서의 양자화 값을 빼는데, 이때 이제 두 번째 값은 2배씩 곱해가면서 빼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배씩 그 곱해가냐고 하면은, 물론 이제 이 레이어에서 그 피처들을 이제 2배씩 증가해 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논문을 읽었을 때 그냥 그럴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지, 따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피처가 2배씩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정보량을 2배씩 증가했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벡터를 활용할 때는 전체 양자화 값, 각 레이어들의 양자화 값을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결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 HRQ의 장점은 설명에서 확인한 것처럼 콜스트 파인하게 계층적 코드북을 사용함으로써 유전체를 이제 효율적으로 어휘를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제한된 범위의 이 유전체 공간에서 잔차까지 활용해서 미세한 세부 정보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존 RQ는 단일 입력에 대한 재기적 양자화를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다중 입력 문제에다가 적용하면은 뭔가 그 목적과 다르게 모호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다중 입력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을 했고, 또 이제 레이어마다 이제 피처가 2배씩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정보량을 2배씩 증가해줘서 이렇게 스케일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결과도 실험에서는 결과가 또 좋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셋업인데, 이 모든 실험은 로라 기반의 파인 튜닝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수행이 됩니다. 데이터셋은 여러 가지 유전체 데이터들이 있는데, 아까 보신 그 PACG 이 염기 서열들의 이 반복되는 그런 시퀀스 데이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 토크나이저, 그리고 마스크드 학습, 마지막 다운스트림, 이렇게 각 스테이지로 수행이 되고,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이 되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이 모델의 이제 전반적인 그 평가를, 그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테이블 1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토큰 사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V키 모델에서는 항상 이 토큰 사용률을 비교하는데, 이 퀀타이제이션을 하고 이 퀀타이제이션 된 값들이 얼마나 잘 활용이 되는가가 이 모델의 표현력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지표가 있고, 사실은 이제 한 번 사용되고 두 번 사용된다고 사용률로 친다면은 좀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perplexity라고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에 대한 지표를 계산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률이 제한하는 방법이 100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어떤 코드북은 한 번 사용되고 어떤 코드북은 자주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용률 100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리니어 프로빙이나 파인 튜닝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테이블 2에서는 앞으로의 이 실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 파라미터 수도나 그 플롭 수도 준수한 편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모든 실험 결과에서 랭킹 1위 평균적으로 랭킹 1위에 차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이게 퀀타이징에 대한 파라미터나 플롭스만 평가를 했지 이 논문에서는 그 원래는 이제 보통 마스크드 모델링을 하는 모델도 안 하는 모델도 있고 그 로라 파인 튜닝까지 고려가 되는 모델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스테이지 세 가지를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스테이지 1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한계점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른 모델에 비해서 계산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꼭 이 표만 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 6는 이제 몇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 시퀀스 길이를 좀 늘려가면서 평가한 건데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좀 준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탑원 아큐레시를 평가했고 어, 그냥 다른 기존 DNA 버트들에 비해서 이 토커나이징의 효과로 더 좋아졌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실험들은 테이블 3, 4, 5에 굉장히 좀 복잡하게 그 표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이 염기 서열들을 가지고 특정한 패턴이 뭐 어디서 발생한다거나 이 패턴이 특정 어떤 이벤트를 알리는 패턴인지 아닌지 분류한다거나 하는 대부분이 그 분류 태스크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뭐 예측도 하고 검출도 하고 그 분류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측이나 검출이 어, 이 패턴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는 아니고 어떤 이벤트의 발생을 예측하는지 분류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그 염기 서열이 특정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분류인지 그런 류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그냥 쉽게 그냥 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 있는 세부 지표들은 어, 이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나타내는데 뭐 TATA라는 어떤 시작점을 알리는 염기가 있는지 뭐 없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것 같고 앞에 각주에다가 살짝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뭐 크게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이런 다양한 데이터셋이나 다양한 조건에서 거의 모든 경우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블레이션에서는 딱히 임팩트 있는 결과는 아니고 하이퍼 파라미터 선정 과정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코드북 크기나 코드북 차원, 마스크 학습의 마스킹 비율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뭐 일관된 결과라거나 뭐 크다고 좋은 결과가 막 무조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그냥 최적의 파라미터를 고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북은 512 정도로 평균적인 크기, 차원도 이제 384로 생각보다 좀 작은 크기였고 마스크 모델링은 기존의 연구들과 비슷하게 25%에서 좀 준수한 성능이었습니다. 여기 코드북 크기나 코드북 차원을 보면은 클수록 원래 좋아지면은 이제 이상적인 모델인데 어, 좀 768은 꽤나 쓰이는 차원인데도 이런 리니어한 성능 향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좀 스케일러빌리티가 확실히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실험은 약간 정성적인 평가인데 그래서 이 토크나이징을 해서 성능이 좋아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좋아지고 이게 의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이 CVC라고 하는 코비드 데이터에 대한 코비드 질병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토크나이징을 하고 이 코드북을 유맵으로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 점들이 이 코드북에 해당하고 이 코드북에 대한 이 매핑은 코드북으로 집결되는 그 데이터 분포의 평균적인 분석을 했을 때 어디에 속하는지를 판단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나이징을 통해서 단순히 K머나 BP 같은 나이브한 그 방식으로 토크나이징을 했을 때보다 확실히 이제 시멘틱 단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으로만 봐도 이 색깔이 좀 비교적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군집 내나 군집 간에 이제 분리가 확실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임베딩을 한 거기 때문에 임베딩 상의 거리에 따라서 어떤 분포들이 이 생물학적으로 유사도가 있거나 거리가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인데,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 논문에서는 VQ DNA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게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기존의 나이브한 이 토크나이징 방법을 VQ를 사용해서 런어블한 방법을 제안한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과정에서 단순히 VQ를 적용하는 것 대신 대충적으로 이제 콜스트 파인한 피처들을 다 활용할 수 있게 HRQ를 활용을 했고, 그 방법은 이제 RQ를 약간 이제 개량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VQ 토크나이저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 수 있고, 실험에서도 비슷한 뭐 류의 데이터긴 하지만 정말 많은 수의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특히 일관되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한계점으로는 중간중간에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스테이지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비용이 굉장히 크고, 계산 제약도 있고, 또 실험 결과를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스케일러빌리티가 있나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만 수행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유전자 염기 서열을 가지고 하는 다양한 그런 태스크에도 유효할지는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